프랑스가 유엔에서 47개국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23위로 밀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과연 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간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결과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한 프랑스는 급히 조사단을 세네갈에 파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도착하고 본 결과에 조사단장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한국의 비밀이 아니라 프랑스의 부끄러운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년간 아프리카에 쌓아온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외교부 전략기획실 수석 분석관이자 지난 32년간 서아프리카 정책을 총괄해온 장 르노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리 외교부 청사 7층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생강의 풍경은 언제나 평화로웠지만 그날 제 책상 위에 놓인 유엔 보고서는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통계 오류이거나 시스템 해킹의 결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1위라니요. GDP, 규모나 군사력, 혹은 문화적 영향력이라면 모를까? 아프리카라는 거칠고 특수한 환경에서 신뢰도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00년간 그곳에 도로를 깔고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쓰고 우리의 법을 따르는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 항만, 물류, 처리 속도, 개선율 4000%, 오차 발생률 0.002%. 이건 현실 세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최신식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도 오차율은 5%대를 유지했고 처리 속도는 기껏해야 15% 개선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들어와서 1년 만에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SF 소설보다 못한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단 파견을 지시했고 제가 직접 단장직을 맡아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혹은 현지 관료들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국제사회에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뜨겁고 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다카르 항만은 언제나 고성과 경적 소리, 그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과 화물 기사들의 실랑이로 가득 찬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프랑스 기업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통제되지 않았던 그 무질서를 한국 기업이 잡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항만 관제 센터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32년의 경험을 부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소리치던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구에는 직원 몇 명만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거대한 항만이 돌아가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세네갈 관세청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이 휴일입니까? 아니면 파업 중입니까? 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겁니까? 청장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메인 서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컨테이너의 숫자가 1초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프랑스 시스템인 시도니아를 사용할 때는 컨테이너 하나가 통관되는데 평균 14일이 걸렸습니다. 서류 심사만 5단계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뒷돈이 오고 갔죠. 그런데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 화면에는 평균 통관 시간 15분 43초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4일이 15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저는 즉시 시스템 로그 파일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여주기식으로 조작된 화면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로그 기록을 뜯어볼수록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처리된 150만 건의 화물 데이터 중 분실이나 오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시스템 하에서는
매달 2,000건 이상의 분실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전역에 깔아놓은 저가형 시스템조차 오류율이 12%에 달해 화물들이 썩어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처럼 오차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린 듯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과거 프랑스 파견 인력 50명과 현지 직원 300명이 달라붙어도 해결 못했던 업무를 현재는 한국인 엔지니어 단 3명과 현지 직원 20명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 팀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대기업이 만든 슈퍼컴퓨터라도 가져다 놓은 겁니까? 이 정도 트래픽을 오류 없이 처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텐데요. 그러자 그 젊은 한국인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냥 한국 동네 구청에서도 쓰는 평범한 행정 전산망을 조금 수정한 것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등본 하나 떼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 정도는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수백억을 들여도 해내지 못한 난제를 한국은 동네 구청 수준의 기술로 해결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한국의 운이 좋았거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 때문이라고 애써 자의했습니다. 행정 시스템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해서 국가의 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전 세계가 상상조차 못한 한국만의 비밀,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닌 빙산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관제 센터를 나오며 저는 중국 외교관을 마주쳤습니다. 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구기고 있었죠.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대한 하드웨어 장비들을 쏟아부으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해왔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아프리카의 환심을 샀지만 정작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 놈들이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해. 저 작은 나라가 미국도 구현하지 못한 실시간 물류 추적을 이 열악한 통신망에서 구현한다고? 말도 안 돼.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세네갈의 통신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느리고 전력은 불안정했죠.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잘 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 관련 기사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짧은 보도자료 하나에서 기이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초격차라는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초격차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날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건설 중이라고 알려진 세네갈 외곽의 특수 시설이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공식 문서에는 농업연구소라고 위장되어 있는 그곳. 하지만 제 정보망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농작물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을 따돌리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제 오만이 서서히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세네갈 북부 포도르 지역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고 숨 쉴 때마다 모래가 폐 속으로 파고드는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과거 프랑스도 이곳에 농업단지를 조성하려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기계들은 모래먼지를 견디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태양광 패널은 폭염에 녹아내려 효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역시 거대 자본을 투입해 관계 수로를 건설했지만 잦은 정전과 유지 보수 실패로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잔해만 남긴 채 철수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이 이곳에 스마트팜을 지었다는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통신도 터지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최첨단 농업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이 아마도 디젤 발전기를 몇 대 돌리며 보여주기식으로 상추 몇 포기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홍보하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현장을 덮쳐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공개할 생각에 묘한 흥분감마저 느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현장은 제 예상대로 황량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붉은 모래바람만 불어닥치고 있었고 생명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다다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모래 폭풍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유리 요새였습니다. 돔 형태의 구조물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어떠한 전신주나 송전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선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온도계는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시설 입구로 향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옥 같은 사막의 열기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정확히 22도, 습도는 60% 쾌적하다 못해 서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초록색 작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까지 사막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작물들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농작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벽면에 부착된 제어 패널의 수치였습니다. 실내 온도 유지 비용, 영원 외부 전력 사용량 0와트 에너지, 자립률 100%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냉방 시설을 24시간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시스템조차 사막의 열기를 식히려면 발전소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전선 하나 연결되지 않은 이 시설이 어떻게 이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저는 한국인 관리자의 멱살을 잡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발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몰래 전선을 깔아둔 것 아닙니까? 관리자는 저를 건물 뒤편의 작은 기계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냉장고 2대 크기만 한 검은색 박스 3개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고작 배터리 몇 개로 이 거대 시설을 돌린다고요?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중국산 배터리는 40도만 넘어가도 폭발 위험 때문에 가동을 멈춥니다. 독일의 정밀 배터리도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회로가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저 작은 박스가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기극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계측기를 꺼내 검은 박스에 연결했습니다. 전압과 전류, 그리고 효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계측 파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치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계측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 98.5% 발열량 제로에 가까운 충전 속도는 이론상 수치의 5배, 제 상식 속에 존재하던 물리학 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광을 단 1와트의 손실도 없이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이 작은 박스 안에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외부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데 배터리 표면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리튬 이온 기술을 몇 세대나 앞서간 미지의 물건이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개발하려 했던 꿈의 기술이 한국의 중소기업 로고가 박힌 채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리자가 무심하게 건넨 태블릿 PC에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500가구에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농사를 짓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던 땅에 혈관을 꽂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전기를 팔기 위해 발전소를 지으려 했고 중국은 자원을 캐내기 위해 광산을 지으려 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술의 정체가 뭡니까? 어느 기업에서 만든 겁니까?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도 안 된 시제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상용화 테스트가 끝났고 여기서는 내구성을 시험 중일 뿐입니다. 시제품이라니요? 테스트 중인 기계가
프랑스의 국가 표준 기술을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단순히 농장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시설이나 이동식 병원, 혹은 재난 현장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은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석유를 태우고 원자력을 돌려야만 얻을 수 있었던 에너지를 한국은 도시락 폭탄만 한 상자에서 무한대로 뽑아내고 있는 셈이니까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K-팝이나 반도체 정도 만드는 나라로 얕보고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기계실을 나오던 제 눈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날아와 농장 지붕 위에 착륙한 그것은 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드론과는 생김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한국 관리자는 황급히 드론을 경납고로 숨기려 했습니다. 그 다급한 몸짓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짜 숨기고 싶어하는 1급 기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너지 박스는 그저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하늘을 나는 물체에 담긴 기술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사단장의 권한으로 경납고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의 저항은 거셌지만 UN 조사단이라는 직함은 유용했습니다. 마지못해 열린 경납고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물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열쇠이자 기존의 항공 역학을 조롱하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경납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을 때 저는 그 안에서 거대한 탱크나 미사일 발사대 같은 군사 장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드러난 물체는 제 상상력을 비웃듯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폭 3m 정도의 은색 원반형 비행체였습니다. 프로펠러도 없었고 제트 엔진의 배기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UFO를 축소해 놓은 듯한 매끄러운 곡선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저 장난감 드론 하나를 숨기려고 그토록 보안을 유지했단 말입니까? 프랑스 다소 항공이 제작한 최첨단 정찰 드론도 모래 폭풍이 불면 이륙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날개도 없는 저 쇳덩어리가 이 거친 사막의 기류를 견딜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향해 비꼬듯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는 겁니까? 사막의 모래바람이라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까? 엔지니어는 대답 대신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색 원반이 소리도 없이 공중으로 부양한 것입니다. 모터 돌아가는 소음도 바람을 가르는 파열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기이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납고 천장까지 부드럽게 솟아오르더니 천장이 개방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창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속도계에 찍힌 숫자는 마하 0.8, 소리 없는 초음속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비행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경납고 한쪽에 설치된 거대한 투명 수조로 맑은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는 하늘을 향해 연결되어 있었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수조로 달려가 액체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도 색깔도 없는 투명한 액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린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묻자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상공 2km 지점에 떠있는 드론의 작업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 수분 포집률 98%, 시간당 생산량 500리터 수질 순도 99.999%.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대기 중 습도가 10%도 되지 않는 건조한 곳이죠. 프랑스의 기술력으로도 공기 중의 수분을 모으려면 거대한 냉각탑과 막대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비용 효율이 맞지 않아 포기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작은 비행체 하나로 마른 하늘에서 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수 과정이 필요 없는 1급수를 말입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은 제 상식을 더욱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드론에는 특수 나노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공기 중의 미세한 수분 입자만을 초고속으로 흡착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퀀텀 응축 기술로 순식간에 액체화하여
지상으로 전송하죠. 파이프가 필요 없습니다. 드론이 물을 머금은 채 내려와 탱크에 쏟아붓고 다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한 대가 하루에 12톤의 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12톤 3-4갈의 4인 가족 기준 60가구가 하루 종일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프랑스는 물 부족을 해결하겠답시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강에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공사를 제안했었습니다. 공사비만 3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한국은 파이프도 댐도 없이 그저 드론 몇 대를 띄워 마을 하나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조의 밸브를 열어 물을 한 컵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미지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달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맛보는 기적의 맛이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식수 기준을 완벽하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프랑스가 생수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길 때 한국은 물을 공짜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격차였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물을 지배하는 자는 곧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드론들을 이용해 특정 지역을 옥토로 만들 수도 반대로 말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가 100년 동안 군대와 돈으로 얻으려 했던 영향력을 한국은 물 한 잔으로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 기술이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된다면 프랑스의 설 자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무전기로 누군가와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타겟 확인 3단계 보안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테스트하는 줄 알았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경납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차단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에너지, 박스와 물 만드는 드론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한국이 이 황무지에 숨겨놓은 진짜 목적은 구호 활동이나 농업 지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벽이 열리는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제가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빛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오라로였습니다. 단장님, 여기서부터는 유엔 조사단의 권한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심장은 공포와 호기심으로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인류의 전쟁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는지, 왜 세계 열강들의 견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 거대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가 뛰어든 보안 구역은 거대한 지하 벙커였습니다. 사막의 지표면 아래 축구장 2개 크기의 공간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한가운데 5m 높이의 이족 보행 로봇이 푸른색 레이저 광선에 둘러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로봇이라니요. 헐리우드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나 보던 것이 현실에 존재할 리 없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도 기껏해야 춤을 추거나 덤블링을 하는 수준입니다.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용 이족 보행병기는 무게 중심과 동력 문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거체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로봇의 외관은 투박한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곤충의 외골격처럼 매끈하고 유기적인 탄소 섬유 재질로 덮여 있었고 관절 부분은 제가 본 적 없는 유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K-겨어리언 수호자라는 모델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벙커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며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반대편 게이트가 열리고 폐차 직전에 트럭 5대가 로봇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트럭에는 무장 테러리스트 마네킹과 함께 실제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타타타타.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로봇을 향해 실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리 특수합금이라도 저 거리에서 중기관총 세례를 받으면 벌집이 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추고 눈을 떴을 때 로봇은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총알이 로봇의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주변을 감싸고 있던 푸른빛이 순간적으로 강해지며 물리적인 방어막 역할을 한 것입니다. 플라즈마 역장 필드. 제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입니다. 고출력 전자기장을 이용해 물체를 밀어내는 기술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항공모함급 원자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 작은 로봇 안에 그 발전소를 집어넣은 것입니까? 앞서 보았던 그 검은색 에너지 박스가 이 로봇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로봇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총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을 뻗자 손바닥에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사되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들던 5톤 트럭 5대가 동시에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뒤집혀버렸습니다. 폭발도 화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충격량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제압 방식이었습니다. 트럭에서 튕겨나온 마네킹들을 향해 로봇이 달려나갔습니다. 5m의 거구가 움직이는데도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섬세한 손놀림으로 마네킹의 무기만을 정확히 낚아채 구겨버렸습니다. 사람 마네킹은 다치지 않게 보호하면서 위협 요인만 제거하는 그 움직임은 기계라기보다 숙련된 무술 고수의 품새와 같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로봇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벙커 안의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 병기를 수호자라고 명명했는지 말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적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드론으로 폭격하고 미사일로 태워버렸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그것이 아프리카인들의 증오를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죽이지 않고 지키는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조차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기술, 그것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프랑스 방산 기업들이 자랑하던 라팔 전투기와 르클레르 전차가 장난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로봇 한 대면 내전 지역의 치안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연합의 이유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사륙을 원하지 않았고 한국은 그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총책임자 김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장님, 놀라셨습니까? 이건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재난 구조용으로도 쓰이죠. 지진 난 건물 잔해를 들어 올리고 홍수 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기술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왜 숨겼습니까? 세계에 공개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초강대국 대우를 받을 텐데요. 김 박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힘은 과시할 때가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드러내야 진짜 힘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로봇들이 지키고 있는 진짜 보물 말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에너지 박스, 물 만드는 드론, 그리고 플라즈마 로봇까지 봤는데 아직도 남은 게 있다고요? 제 뇌 용량이 한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벙커의 가장 깊은 곳, 3중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육중한 금고 문을 가리켰습니다. 프랑스가 1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 그리고 중국이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얻지 못한 것이 저 안에 있습니다. 단장님께만 특별히 공개하죠. 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황금빛도 다이아몬드의 반짝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물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 척박한 땅 세네갈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진심이었는지. 그들은 이미 미래의 패권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고의 육중한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보안을 유지하며 지키던 보물이 고작 흙더미라니요. 금괴가 쌓여 있거나 희귀한 보석이 반짝일 것이라는 제 기대는 검고 축축한 흙무더기 앞에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것은 세네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흙처럼 보였고 심지어 냄새는 시궁창 뻘밭에서 나는 악취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흙장난을 보여주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프랑스 지질학 연구소는 이미 50년 전에 세네갈 전역의 토양 조사를 마쳤습니다. 인산염 말고는 경제성 있는 광물이 없다는 결론이 났죠. 그런데 한국은 이 쓸모없는 진흙을 보물단지처럼 모셔두고 있군요. 김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고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분석기에 흙을 넣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분석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후 대형 모니터에 성분 분석표가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원소 기호들은 전 세계 산업계가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는 것들이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그리고 히토류 17종. 단순한 포함이 아니었습니다. 순도가 무려 99.9%에 달하는 농축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광산에서 갓 캐낸 원석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정년 과정을 거친 최종 결과물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난 흙입니까? 세네갈 어느 광산입니까? 김 박사의 대답은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이건 광산에서 캔 게 아닙니다. 프랑스가 30년 전에 파다버린 폐광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광산들이 순도가 낮다고 버린 폐기물들이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기물이라니요. 프랑스와 중국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흙더미에서 한국은 황금을 찾아냈다는 말입니까?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환경을 파괴하는 산성 용액 추출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산 하나를 녹여서 흙을 만들고 거기서 히토류를 뽑아내죠. 그 과정에서 지하수는 썩고 땅은 죽습니다. 프랑스도 그 방식이 싫어서 그리고 비용이 비싸서 포기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이오 리칭이라는 미생물 추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특수 배양한 박테리아가 흙 속에 있는 히토류만을 먹어치우고 나중에 그 박테리아만 분리해내면 고순도의 히토류를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산성 용액도 필요 없고 거대한 용광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벙커 같은 배양 시설만 있으면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벙커의 진짜 용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로봇 경납고이자 거대한 자원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산을 깎아내며 자원을 약탈해갔지만 한국은 버려진 흙을 주워 담아 자원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생산 효율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중국 방식 대비 비용 10분의 1점, 추출 시간 48시간, 환경 오염도 0%.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중국의 자원, 무기와 전략은 그날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협박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 깔린 폐광과 쓰레기 매립지에서 히토류를 무한정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프랑스가 아프리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빚돈을 줄 때 한국은 실험실에서 조용히 미생물을 키우며 자원 독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제한 방식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네갈 정부와의 수익 배분 계약서였습니다. 기술 소유권은 한국이 갖는다 하지만 생산된 자원의 50%는 세네갈 정부에 현물로 지급한다. 또한 이 흙을 정화하여 다시 농지로 쓸 수 있게 복원해준다. 프랑스는 자원을 가져가고 푼돈을 줬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가져가고 빚을 남겼죠. 하지만 한국은 자원을 나누고 땅을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왜 프랑스를 내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세네갈을 단순한 원료 공급처가 아니라 첨단 소재 생산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산업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았습니다. 중국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주요 광산 지역들,
그 옆에 한국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수백 개의 폐광 지역들. 중국은 땅을 파야 돈이 되지만 한국은 덮어야 돈이 됩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보고서를 쓸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적어낸다면 엘리제궁의 관료들은 저를 미치광이 취급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무한정 저장하며 쓰레기에서 이 토류를 뽑아내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을 살상이 아닌 상생을 위해 쓰는 나라.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금고 안쪽에 또 다른 문을 가리켰습니다. 단장님, 이 히토류와 배터리, 그리고 로봇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을 구축했습니다. 세네갈은 그 신경망의 첫 번째 허브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진짜 야심입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벙커의 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는 수만 개의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첩보 위성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제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프리카의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까지 모든 것을 연결해 놓고 스위치만 켜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 박사가 그 스위치를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칠흑 같았던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 위로 수만 개의 빛의 선이 폭발하듯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세네갈의 스마트팜에서 시작된 신호가 말리의 태양광 발전소를 거쳐 나이지리아의 병원, 케냐의 물류센터, 그리고 남아공의 항만 시스템까지 단 0.01초 만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망이 아니었습니다. 국경과 언어, 화폐가 다른 54개국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묶어버리는 디지털 신경망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00년간 아프리카를 하나로 묶기 위해 프랑스어 사용권인 프랑코포니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언어는 달랐고 부족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언어가 아닌 데이터로 이 거대한 대륙을 통합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물음에 김 박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케일링키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설치된 한국의 모든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독자적인 위성 네트워크죠. 중국의 화웨이 통신망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적에도 양자 위성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때 지도상의 에티오피아 국경 지역에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농경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농업의 재앙이라 불리는 사막 메뚜기 떼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해당 국가가 유엔에 보고하고 살충제 비행기를 요청하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농경지는 초토화되죠.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인간의 결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인근에 있던 한국형 드론 스테이션 12곳에서 동시에 드론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앞서 물을 만들던 그 드론들이 이번에는 특수 음파 발생기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메뚜기 떼의 진행 경로를 가로막고 특정 주파수를 발사하자 거대한 메뚜기 떼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막 한가운데로 유도되어 스스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상황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5분. 에티오피아 정부조차 자국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한국의 AI가 재앙을 사전에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국경이 무의미했다는 점입니다. 드론들은 케냐에서 떠서 소말리아 영공을 지나 에티오피아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영공 침범으로 전쟁이 났을 일입니다. 하지만 화면 하단에는 54개국 안보 조약에 의거 한국형 재난 시스템의 국경 통과 자동 승인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이미 자국의 영공방어보다 한국의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세계 정부가 할 일을 한국의 AI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군대를 주둔시키며 억지로 유지하던 평화를 한국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 외교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수천 개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빅브라더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연재해와 질병, 기근을 감시하는 마더마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을 찍지만 한국의 센서는 토양의 습도와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찍습니다. 감시받는다는 공포 대신 보호받는다는 안도감을 주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아프리카의 마음을 훔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김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데이터였습니다. 단장님.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움은 예측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콩고의 한 광산에서 트럭이 출발하기도 전에 항만 시스템은 이미 그 트럭이 도착할 시간을 계산해 선박을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파손 상태, 날씨, 운전자의 피로도까지 계산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과거 프랑스 기업들이 광물 하나를 옮기는데 뇌물과 검문소 통과로 한 달이 걸렸다면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는 3일이면 선적이 끝났습니다. 이 거대한 효율성 앞에서 프랑스의 낡은 외교력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대통령이 이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끊는 순간 그 나라는 다시 기근과 질병, 그리고 비효율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강제적인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의존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의 운영체제 OS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와인을 마시며 아프리카 정책을 논할 때 한국은 이곳에 신경망을 깔았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라는 하드웨어는 프랑스나 중국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안을 흐르는 소프트웨어는 100% 한국산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쥔 나라가 진짜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지금 김 박사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중국 외교관, 그리고 동행했던 미국 CIA 요원의 전용 단말기까지 동시에 경보음을 토해냈습니다. 본국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벙커 한쪽에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UN 본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숨죽여 기다리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실험을 끝낸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말입니다. 단장님, 프랑스도 선택해야 할 겁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접속할지 아니면 도태될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프리카는 그저 테스트 베드 테스트벨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목표는 아프리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완벽한 시스템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자 통역기의 동시통역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첫마디는 지난 20세기의 국제 질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UN 본부의 마이크 앞에 선 한국 대통령의 침묵은 단 3초였지만 그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회의장도, 세네갈의 벙커도,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터져 나온 첫 마디는 외교적 수사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하고도 정확한 데이터의 나열이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원조금 총액 2조 달러, 그 결과 증가한 아프리카의 빈곤율 15% 내전 발생 건수 200% 증가. 대통령은 원고도 보지 않고 숫자를 읊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서구 열강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 유지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고 개발 원조라는 명분으로 빚을 지우는 동안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 앞에서 발가벗긴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석에 앉아있던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작은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아프리카에서 실험을 마쳤습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고 식량난을 없애고 에너지를 자립시키는 기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이 모든 기술의 설계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조건 없이 무료로 공개합니다. 무료 공개 통역사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벙커 안에 있던 중국 외교관이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엄청난 기술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푼다고요? 프랑스였다면 특허료로만 수천조 원을 챙겼을 기술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안보를 인질로 삼아 동맹을 강요했을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공공재처럼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진 조건은 전율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에너지와 식량 데이터는 한국이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K 플랫폼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하거나 타국을 침략하는데 사용할 경우 시스템은 즉시 셧다운되며 해당 국가는 영원히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료로 주는 대신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도 무서운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독재자가 한국의 드론으로 만든 물을 마시면서 이웃 나라를 침공하려 한다면 그 순간 물 공급이 끊기고 전기가 나갑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전쟁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대표들이 동시에 일어나 항의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송두리째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당황하지 않고 뒤편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120개국이 어젯밤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스크린의 세계 지도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전원 찬성, 남미 12개국 찬성, 동남아시아 10개국 찬성, 그리고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 푸른색 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횡포에 지쳐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한국의 손을 잡고 거대한 연합 세력을 형성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쿠데타였습니다. 지칠 중심의 낡은 세계 질서를 기술과 명분으로 뒤집어버린 합법적이고도 압도적인 쿠데타였습니다. 옆에 있던 CIA 요원의 태블릿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 주가가 10분 만에 30%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건설사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뚫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물과 전기를 주는 나라가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 외교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대1로는 끝났다. 우리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빚의 만리장성이 한국의 USB 하나에 무너졌어.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매수한 아프리카의 정치인들도 이제는 중국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순간 그 정권은 매국노로 몰려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인들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권력의 뿌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화면 속 프랑스 대통령이 마지못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 역시 벙커 안에서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가 승자에게 보내는 경의이자 새로운 시대의 목격자가 느낄 수 있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단장님, 이제 프랑스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프리카를 잃었다고 슬퍼할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우수한 기초, 과학 기술이 한국의 응용 플랫폼과 만나면 유럽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데려온 게 아닙니다. 친구가 데려온 겁니다. 친구 그 단어가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아프리카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친구가 되어 세계를 얻었습니다. 김 박사가 내민 손을 잡으며 저는 32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 처음으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국기를 꽂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것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날 무렵 그 의문을 풀어줄 마지막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자 한국인들조차 잊고 있었던 60년 전의 낡은 필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장에 있던 늙은 아프리카 외교관들은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의 진짜 뿌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은 화려한 4K 화질이 아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흑백의 거친 화면이 UN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1953년이라는 자막과 함께 포탄에 무너진 건물 뼈대와 헐벗은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흙탕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소녀,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며 초콜릿을 구걸하는 소년들,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 꿀꿀이 죽을 끓이는 어머니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프랑스 관료 중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기는 소말리아인가 수단인가 아닙니다. 저곳은 바로 70년 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첨단 기술의 발원지가 불과 반세기 전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더 처참한 폐허였다는 사실이 영상 속에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바뀌며 현재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흙탕물을 마시던 소녀의 모습 위로 맑은 물을 쏟아내는 한국의 드론이 겹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던 아이들의 모습 위로 사막을 밝히는 에너지 박스의 빛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생존의 도구를 형제들과 나누려 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왜 그토록 아프리카의 현장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는지 말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에게 아프리카의 문제는 그저 보고서 속의 숫자나 인도주의적 구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그것은 자신들이 겪어낸 뼈아픈 과거이자 치열한 생존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기술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회의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80세의 콩고 대통령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선진국들이 던져주던 원조가 동정이 섞인 적선이었다면 한국이 내민 손은 같은 상처를 지닌 친구의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서적 연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의 노인 농부가 세네갈 청년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의 손은 굳은 살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함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32년 동안 아프리카를 계몽하려 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었고 그들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위대함은 남을 지배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머리가 하얗게 샌 뒤에야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공포와 자본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에 바치는 인류의 찬사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짐을 싸서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돈으로 산 동맹은 돈이 떨어지면 끊어지지만 마음으로 맺은 동맹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벙커 안에 김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성공을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단장님,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유럽의 낡은 수도관과 전력망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 사표는 이미 파리 외교부로 전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K 플랫폼의 일원으로 남겠습니다. 32년 전 저는 야망을 품고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야망보다 더 큰 꿈을 한국인들에게서 얻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어둠 속에 빛이 들며 버려진 땅에서 희망을 캐내는 기적. 이 모든 것이 한반도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기기가 K-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수호의 빛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당신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프랑스의 콧대 높은 외교관이었던 제가 제 조국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 보여준 기적은 이제 전설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위대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써 내려갈 역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밤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거기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한국의 위성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